반갑습니다. 특수아동에 의해 5장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특성과 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억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영상도 정확하게 잘 보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미숙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장까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면 이 5장은 5개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먼저 3단원까지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 4단원에서 5단원까지 두 번째 다시 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개념 및 정의, 원인 및 표현율, 진단, 평가, 분류 및 특성, 교육 및 지도. 그 중에서 먼저 앞에 있는 부분 1단원, 2단원, 3단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 특성과 지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서장애에 대한 미국 교육법 정의에 의한다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 범주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정서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책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표를 제가 간단하게 좀 그려놨는데요. 보면 먼저 심한 장애가 있을 때 한 가지 이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야 정서장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5가지를 간략하게 나누어 본다면 지능과 감각 그리고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무능력, 그 다음에 또 또래 교사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만연한 불행이나 우울한 기분을 늘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나 학교 문제와 신체 증상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항상 갖추고 있다. 이럴 경우에 심한 정서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오래 지속할 때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서장애가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범주 안에 같이 포함시키는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정신분열증을 동반하고 있을 때 미국 교육부에서 1999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심한 정서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사회적 부정의 아동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이렇게 결정. 그래서 정신분열증도 정서장애 안에 함께 포함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서 또는 행동장애에 대한 CCBD의 정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CCBD는 미국 행동장애협회를 줄임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도표에 제가 간략하게 표를 좀 요약해서 적어놨는데요. 행동장애협회에서 정서 또는 행동장애의 새로운 용어를 정의해서 내놓은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정서 또는 행동장애는 학교에서 행동이나 정서 반응의 적절한 연령, 문화 또는 인종 기준과 너무 달라서 학업, 사회, 직업 또는 개인 기술을 포함한 교육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 그 환경에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서로 다른 두 장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적어도 하나는 학교와 관련 있고 일반 교육에 직접적인 중재에 반응하지 않고 불충분할 때,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 또는 행동장애는 다른 장애들과 함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
이 범주는 교육 수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분열증 장애, 정동장애, 불안장애, 기타 품행장애나 적응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보면 정서 또는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특징은 사소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통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인 및 출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의 부분에서 대부분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들의 경우 기질적 손상이나 질병의 증거가 없습니다. 즉 신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체력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이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같은 경우는 외부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나 정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따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 환경적인 요인은 아동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인지적 요건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악한 초기 양육 환경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한 2세에서 4세 사이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상황에서 충분한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영양 상태가 아주 불균형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이때 행동장애나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의 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동들에게는 처음으로 사회 안에서 또래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때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죠. 그때 정서에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유치원 시기에 행동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아교육학과지만 이렇게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게 됐을 때 맡게 될 그 어린이들에게 어떤 정서적 지지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래들에 의해서 사회적 거부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가 그런 왕따를 당하는 사람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행동장애까지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주로 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현율의 문제입니다. 출현율은 얼마만큼 이런 정서나 행동장애 아동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10% 정도쯤, 전체 아동이 한 10% 정도쯤 이런 문제 행동이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서 가만 앉아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이야기 중에는 수업 받다가 갑자기 집에 간다고 그냥 가방 싸들고 나가더랍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있기 싫어서 그냥 나가기도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는 이제 과잉행동 장애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너무 수줍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수줍어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여하튼 출연하는 나타나는 모습들이 적어도 10% 이상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추정치가 다양한데 그런 이유는 아동이 정서 및 행동장애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정확한 하나의 폼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진단평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워커는 1997년에 행동문제 아동들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다음 5가지를 말했습니다. 반드시 문제 아동 행동, 첫 번째 반드시 문제 아동 행동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다뤄야 된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중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안내 절차를 제공해야 된다. 세 번째, 아동의 수행과 행동 특성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교사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 네 번째, 2가지 이상의 방법, 순위 매기기, 목표, 직접 관찰을 사용하고 2가지 이상의 장면, 교실, 운동장, 가정에서 그리고 2명 이상의 관련 부모, 교사, 또래를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교사의 의견을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 여러분 교과서 142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사이에 있는 선별검사 내용, 그 중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행동평가 프로파일, 행동장애 종합 선별검사, 그리고 2번째 투사적 검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 직접적인 행동 관찰 및 측정 부분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유형은 빈도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지속기간, 형태, 반응시간, 크기 이 3가지로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들어간다면 먼저 측정 유형 빈도 비율 부분에서 무엇을 정의하는가 하면 어떤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즉 정서장애나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비율 또는 빈도 측정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싸우고 울고 다투고 삐질 수 있습니다만 정서장애 아동들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하고 행동하는 것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만 훨씬 더 자주 하게 되거나 또 적응 행동이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응 행동이라는 것은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리면서 노는 횟수를 말합니다. 이것들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즉 울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이런 것들은 훨씬 빈도가 높을 수 있고, 또 함께 어울려서 사회적인 놀이를 하는 부분은 작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빈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2번째 지속기간인데, 아동이 얼마 동안 일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행동장애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과 함께 참여하는 일정 활동들이 너무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아동들은 화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짧으면 한 1, 2분 안쪽에, 좀 길어도 한 2, 3분 정도쯤이면, 좀 많이 가도 한 5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서 행동장애 아동들은 한번 화가 나면 매우 오랫동안 그 우라를 터뜨립니다. 이 지속 또는 지속 기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장애 아동들은 한 번에 몇 초 안에 한 과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하고 그 일정한 행동을 얼마나 계속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태인데요. 행동에 대한 신체적 모형이나 형태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보통 일반 아동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정서장애 아동들에게는 동반하는 모습도 있는데, 자기 학대하는 모습들이나 불을 지르는 방어하는 행동들이나, 즉 정상적인 행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는 물론 타인에게도 비정상적이고 괴상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행동의 형태를 통해서 얼마나 출현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게 드러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응 시간입니다. 반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행동이 시작할 때를 경과하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어떤 아동들의 반응은 너무 길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교사의 지시에 순응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내고 관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정서장애나 행동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느려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짧아도, 즉 쉽게 반응하면서 화를 자주 내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 크기 문제입니다. 행동의 강도 또는 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동의 반응 크기는 너무 작거나, 즉 이게는 이제 주눅이 들어서 말소리가 너무 작거나 작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주눅 들어있는 아동들이나, 아니면 너무 크게 행동하는, 소리를 지른다든지, 안 그러면 뭐 발을 쿵쿵 댄다든지, 문을 세게 쾅 닫는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 크기를 가지고도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평가 부분입니다. 기능평가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사건들, 즉 선행사건이라고 하죠. 그것과 결과사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문제 행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가 정서나 행동장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또 그런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파악할 수 있는 평가 기법입니다. 이것이 기능평가입니다. 기능평가에는 보고식 평가와 기술식 평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식 평가에서는 보면 간접평가 방법으로 그 아동과 친숙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부모나 교사나 전문가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부터 행동을 통제하는 변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행동 면접, 평정척도, 건목표, 질문지들을 사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지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9가지 내용이 거기 있는데요. 문제행동의 유형이 무엇인가, 문제행동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그리고 문제행동은 어디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장소의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 어떤 과제나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 수업이라면 어떤 과목을 가지고 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수업 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에서 그렇게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를 따져보고요. 문제행동이 일어날 때 그 과제나 활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과제 시간 선호, 비선호, 그리고
난이도 여부, 신기성 여부 뭐 이런 형태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과제의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원인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소근육 운동 혹은 조작 물건, 이송용품, 컴퓨터 등 자료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문제를 가지고도 또 따져볼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 누가 그곳에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나 치료자나 또래 집단, 그 외에 뭐 부모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함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어떤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면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문제 행동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따져봅니다. 즉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는 수업이나 질문이나 뭐 숙제나 뭐 이런 형태였을 것이고, 그 뒤에 문제 행동 후에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잘못했으면 뭐 부중을 하고 또 잘했으면 칭찬하고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그 행동장애의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따른가는 어떻게 반응해줘서 그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그 아동이 앞으로 뒤에 반응할 때, 다음에 반응할 때 기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후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마치면 이렇게 해주겠지, 즉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또 꾸중하겠지, 내지는 내가 뭘 조금 잘했을 때 칭찬해주겠지, 이런 기대치가 바로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문제 행동 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이 문제 행동은 어떤 요인과 관련이 있는가, 즉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심층 분석할 때 심리적인 요인이나 소음 수준, 활동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식 평가 부분을 본다면은 직접 평가 방법으로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행동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서 분포도와 ABC 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고식 평가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문제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서 그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선행 및 결과 자극의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선행 사건으로 본다면 유치원 놀이터 장면에서 철수와 또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서로 장난감을 가지려고 한다. 즉 장난감이 모자라서 서로 가지고 싶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행동은 뭔가 하면 철수가 또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다. 자기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또래가 울면서 장난감을 주고 선생님한테 호소라고 한다. 이 문제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평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선행사건 문제 행동 결과가 함께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직접 관찰을 통해서 어떤 문제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특성과 지도 부분에서 개념 및 정의, 원인 및 출현율, 진단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분류 및 특성, 그리고 교육 및 지도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